안녕하세요.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소통협력관실 최유미 사무관입니다.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빼놓을 수 없는 분야가 바로 건물과 수송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님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장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구독자님들께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입니다. 이렇게 구독자분들과 소통할 수 있게 되어서 참으로 영광입니다. 네, 장관님 바쁘신 와중에 출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장관님께서는 제주지사로 계실 때부터 탄소 없는 섬 2030 프로젝트 같은 탄소 중립 정책을 하시기도 하셨고, 또 대통령 인수위에서도 실현 가능한 탄소 중립 정책 방향을 직접 발표하시면서 탄소 중립 녹색 성장의 필요성에 대해서 크게 강조하셨는데요. 이렇게 정책적으로 탄소 중립이 중요하다고 느끼게 된 계기가 있으신지요? 탄소 중립은 그야말로 우리 세계적인 추세죠. 특히 지금 우리 젊은 미래 세대들은 이 기후 변화와 탄소 중립에 대해서 기존 어른 기성 세대들보다 매우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죠. 왜냐? 그건 우리들의 미래, 이거 우리들의 생존의 문제이니까요. 그래서 올해도 그 미국의 그 전자제품 전시회 CES라고 하는데 다녀왔는데, 이 전 세계적인 산업적으로도 탄소 저감이나 에너지 효율 이런 부분에 대한 전시가 많아서 정말 세계적인 대세이구나, 글로벌 화두구나, 이런 점들을 깊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탄소 중립이라는 것을 그냥 막연하게 말로만 해서는 그냥 탁상공론이죠. 예를 들어서 정부는 이 공공기관들에 대해서 에너지 절약 때문에 18도, 또 여름에는 28도 이렇게 온도를 낮춰라 이렇게 해서 약간 이걸 강제적으로 하거든요. 할 수 없이 공무원이니까 따르긴 따르는데, 더워서 이게 일에 집중이 안 된다든지, 그냥 추워서 그 안에서 또 뭐 난로를 개인 난로를 켜야 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 강제적인 당위로서 개개인에다가 억압을 주는 방식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상의 제도로서 또 그에 대한 해법들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이미 스며들어와 있는 그런 진정한 이 기후 대응 생활 체제를 만들어야 되겠다. 거기에 주범이자 주된 해결책이 국토 분야와 교통 분야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네, 말씀하신 대로 이 국토교통부는 도로, 교통, 철도, 항만, 인프라 건설까지 정말 다양한 분야를 총망라하는 부처입니다. 또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에서도 국토교통부는 건물과 수송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담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녹색 국토교통을 위해서 국토부의 역할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우리 최 사무관님도 오늘 이곳까지 오시는 동안에 집에서부터 뭐 승용차, 뭐 지하철 이런 것들을 많이 이용하셨을 거예요, 그죠? 예. 공간과 이동은 인간의 삶에서 뺄 수 없는 요소고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이 공간에도 지금 많은 전기와 난방과 이제 에너지들을 이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 건물, 또 교통수단, 이런 부분에서 결국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또 에너지를 쓰더라도 탄소를 가급적 줄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써야만 결국 우리 머리 위에 쌓아놓고 있는 우리 온실가스를 좀 줄일 수 있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를 그냥 온도 낮춰, 그냥 걸어 다녀, 이렇게만 해가지고는 이게 현실성도 없고, 이게 즐거워야지 괴로워서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결국 첨단 기술을 접목해서 우리가 쓰는 에너지 사용이라든지 교통 형태 이런 것들을 잘 분석하고, 또 미래의 첨단 교통수단이나 이 건축 방식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해가지고 오히려 이런 것을 성장 산업, 또 미래의 먹거리도 만들 수 있겠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분들 입장에서는 도로를 짓는다거나 건물을 짓는다거나 하는 국토부의 업무가 오히려 탄소를 더 배출하는 업무로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건물과 수송 부문의 탄소 감축 정책에 대해 더 궁금해집니다.
먼저 건물 부분의 탄소 중립 정책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건물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신축 건물은 그 에너지 제로로 가자. 에너지 제로가 뭐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거든요. 에너지 플러스는 에너지를 생산하는 거예요. 태양광을 집에다 붙인다든지 뭐 이런 거게 되겠고요. 그다음 마이너스는 에너지를 이제 쓰는 게 되겠죠. 그럼 뭐 난방, 뭐 이제 조명, 그다음 뭐 우리 여러 가지 데이터 사용 이런 데다가 이제 에너지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쓰고 생산하고 이거를 제로를 맞추는 것은 1등급. 그다음 에너지 적자인데 그래 적자를 좀 줄이면 5등급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 등급제를 공공부터 시작해서 민간까지 의무화하게 되고 이 레벨을 점점 올려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을 하는데 이게 이제 신축 건물에 대한 에너지 제로 건물에 대한 정책이고요. 근데 기존 건물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단열재를 뭐 새로 뭐 보수를 공사를 한다든지 뭐 창호를 바꾼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린 리모델링 이렇게 해서 저희가 금융 지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2040년까지 지금 한 7억 톤 정도를 1년에 배출하는데요. 탄소를 이거를 4억 톤 수준으로 줄여야 돼요. 근데 이 중에서 한 10% 이상을 건물과 이 도시 부분에서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정말 이제 머리에 땀나게 생겼죠. 네, 말씀하신 대로 건물의 에너지 효율 개선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이 건물의 탄소 감축 정책에 대한 또 다른 계획도 있으신지요? 그러니까 우리 신축 건물과 기존 건물에 대해서는 아까처럼 그 제로 에너지 등급을 의무화하고 이제 확대하고 기존의 건물들은 이제 리모델링 할 수 있도록 이제 여러 가지 지원을 할 텐데요. 저희가 건물과 도시를 보는 데 있어서는 도시 자체가 예를 들어서 뭐 이동을 줄이게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전기차 또는 자율주행차 아니면 앞으로 미래의 도심항공 이런 걸 넣어가지고 현재처럼 어디를 가려 그러면 전부 그냥 차 끌고 나와가지고 기름 써야 되는 이런 부분들을 줄여주는 교통과 생활에서의 도시 계획 형태 자체를 바꿔주는 개념으로 가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앞으로 그 도시 부분에서의 그 공간 이용 이런 부분들도 보행하기 좋고 많은 부분들을 또 지하로 집어넣어 버리면 지상에서는 이 녹지나 공원들을 많이 집어넣고 또 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나무를 많이 심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도시나 건축 관련해서 해야 될 일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궁금한 수송 분야인데요. 저도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합니다. 특히 수도권이나 대도시권에 거주하는 국민분들께서는 이 혼잡하고 오래 걸리는 출퇴근길 때문에 정말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해서라도 이 대중교통의 활성화가 중요해 보입니다.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요? 탄소 저감을 위해서 저희 대중교통이 가장 그 역할이 큽니다. 그래야 그냥 웬만하면 뭐 자가용 탈 필요 없이 이렇게 갈 수가 있는데 지금 수도권뿐만 아니라 이 비수도권의 이 광역 도시들도 마찬가지. 우선 노선이 없어요. 그리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그리고 넌 너무 혼잡해. 그리고 환승하려 그러면 너무 힘들고 뭐 짐이라도 들고 있으면 이게 너무 불편하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우선 노선을 촘촘하게 넣어야 되겠다. 그다음 급속 그리고 빠른 직행 노선들을 좀 많이 넣어줘야 되겠다. 그리고 환승을 개념 환승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 간선이 되는 급속 교통망을 크게 넣어주고는 여기를 모빌리티라든지 뭐 마을버스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그 근거리 교통망을 또 촘촘하게 연결해서 대중교통망을 한국이 세계 속에서 가장 잘 돼 있는 편이긴 하지만 아예 세계 최첨단으로 가자. 그래서 현재 GTX도 예를 들어서 파주에서부터 저기 경기도 동탄 화성까지 이게 80km가 넘는데요. 이걸 50분에 주파하는 GTX 이게 A고요. 그다음 B, C, D, E, F. 그래서 수도권에서는 끝에서 끝까지를 1시간에 주파하는 이걸 만들어주고 이거를 기존의 지하철이나 버스 이런 것들을 연결해가지고 갈아타기 쉽게
이런 부분에서는 대중교통망을 완비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러다 보니까 보시는 분들이 야 수도권만 그러냐? 그런데 부울경, 또 우리 충청도, 또 우리 호남 거기는 거기대로 이런 광역 철도망, 광역 대중교통 이 부분들을 빠른 시간 내에 저희들이 완비를 하려고 합니다. 네,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이 탄소 중립을 위한 노력에는 우리나라의 노력만 국한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이런 전 지구적 과제라는 탄소 중립에 대해서 국토교통부가 국제적인 노력도 하고 계실까요? 사실 우리나라는 제조업도 많고요. 인구도 많고 도시화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것은 우선 우리 자체로 줄이는 것 우선 중요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전 세계에 적용될 수 있는 탄소를 줄이고 디지털과 새로운 미래의 도시와 모빌리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과 산업을 만드는 것 이게 이제 기여하는 게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나라가 지금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탄소 줄이는 활동을 하고 싶어도 산업이 없고 기술이 없고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국제기구인 글로벌 녹색성장기구와 협약을 맺었는데 뭐 라오스라든가 스리랑카라든가 이런 나라에 가서 나무를 심는다라든지 거기에서 어떤 이 폐기물이나 아니면 오수 처리 시설 같은 걸 해준다든지 이런 그 나라에서 탄소를 줄여주고 그 기여분을 우리가 인정받는 이 탄소에 대한 서로의 기여 교환 체계겠죠. 이런 것들이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탄소 벽돌이나 저탄소 소재로 도로를 짓고 그다음 가로등도 전기를 적게 쓰는 LED, 그다음 오토바이도 뭐 지금처럼 그 경유나 가솔린을 쓰는 게 아니라 전기 오토바이를 보급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막상 개발도상국에다가 우리가 기여해 줄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오늘 탄소 중립 관련된 국토교통부의 많은 정책을 얘기해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국토교통부의 탄소 감축이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적인 포부나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사실은 우리 시민들이 참여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우리의 시민의 개념은 우리 뭐 부산 시민이다, 서울 시민이다가 아니고 지구의 시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배출한 탄소가 우리의 머리 위에 쌓이고 있는데요. 이게 전 세계에 대기권에 쌓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는 하나의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참여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대중교통 이용하고 뭐 에너지 적게 쓰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좀 한계가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게 괴로운 참여가 아니라 사실은 즐거운 참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대중교통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K패스, 그래서 대중교통을 20회 이상 60회 이내에 사용을 하면 일반인, 학생, 또 이 서민, 저소득층 이렇게 해가지고 할인 교통비를 환급을 해주는데요. 많게는 한 53%까지, 그러니까 연간으로는 한 60만 원까지 환급을 해주는 그러한 K패스를 내년에 전국적으로 도입을 할 겁니다. 현재로는 이게 알뜰 카드라고 해가지고 한 100만 명 정도가 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나라 전 국민이 참여하도록 하겠고 앞으로 더 나아가서는 기업이 기술 개발을 하고 녹색 산업을 일으켜서 그걸 전 세계에다가 전파를 시켜주고요. 정부는 이런 기업들이 기술 개발하고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할 수 있도록 이러한 대중교통의 인프라와 이에 대한 서비스를 잘 만드는 게 정부가 할 일이겠죠. 그래서 정부와 기업과 우리 세계 시민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서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우리가 경제 성장의 압축 고도 성장을 했던 것처럼 기후 변화의 탄소를 줄이는 운동에도 대한민국이 가장 빨리 또 가장 많이 기여를 해야 되는 그런 시대적인 과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미래 세대, 젊은 세대들에게는 이게 가난 이상의 기후 난민이 될 수 있는 우리의 슬픈 미래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더욱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장관님 오늘 좋은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